뭐야? 버스 왜 이렇게 안 와? 아이고, 허리야. 아유. 할머니, 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아, 뭐야, 시끄럽게. 아니, 그게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니, 할머니. 그건 할머니 사정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바쁘게 출근하는데 뭐 하러 나와가지고 귀를 막고 난리야, 어?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 저리 비켜! 에휴. 다리도 불편한 양반이 그냥 집에나 있지. 뭐하러 나와서 고생이람? 아까 그 할머니 말이야. 결국 버스 못 타고 그냥 댁에 가시던데. 뭐야? 누구? 어? 네가 할머니를 좀 도와드리지 그랬니? 뭐야? 꿈인가?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 너 아까 그냥 집에나 계시는 게 낫겠다고 했니? 만약에 나중에 너한테 누가 나이 들었으니 어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할래? 아니, 이 고양이 말하는 것 좀 보게. 남이사 무슨 상관이람? 네가 그 할머니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드시겠어. 헐, 고양이 주제에 오지랖은. 그 할머니 나이 든 게 내 탓이야? 안 되겠군. 네가 직접 한번 늙어보면 알겠지. 뭐야? 이 쎄한 기분은? 이게 뭐야? 왜 아까 그 할머니가 여기 보여? 어떡해. 빨리 내 모습 돌려내. 너 하는 거 봐서. 그나저나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한 거지? 온몸이 뻐근하고 다리에는 뭘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운 게 아주 죽겠네. 그렇지. 나이가 들면 바뀌는 게 이 주름 같은 나이든 외모뿐만이 아니야.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 뼈와 근육이 위축되면서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지. 또 폐활량이 줄어들고 흉부가 짧아지면서 숨이 차게 돼. 산소 공급이 젊을 때처럼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숨이 가쁘고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는 거야. 아까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알겠니? 몰라. 지금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우울할 것 같고. 아까는 내 알 바 아니라더니. 이제 조금씩 노인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노인도 아닌데 왜 노인을 이해해야 하냐고. 왜 상관이 없어? 너는 요즘 고령화 문제에 대해 못 들어봤니? 고령화? 모두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냐? 노인이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단순히 노인이 늘어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문제를 이해하려면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60년에는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7.2%로 높아졌고 2019년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까지 높아졌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을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어.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7년? 다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불과 8년이라니.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맞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가까운 일본은 1994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12년 만인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우리는 현재 8년 이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니 엄청 빠른 속도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32.8%를 차지하게 되고 2065년이면 무려 42.5%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 뭐? 42.5%?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 셈인 거지. 게다가 최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은퇴한 노령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비 문제도 생기게 되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부양비라는 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의 수를 나타낸 건데 자료를 보면 1997년 정도만 해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유소년 부양비가 높고 노년 부양비는 훨씬 낮았지만 고령 사회로 진입한 2017년부터는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서로 역전됐어. 이 추세로 고령화가 계속되면 206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102.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노인 개인의 부양 문제를 우리 모두가 대처해야 돼? 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 너 지금 그 할머니 몸으로 하고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 있을 것 같니? 뭐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명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야. 55에서 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64.1%에 달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59.0%는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중 고용된 비율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렇구나. 어떤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대부분이 청소, 경비, 음식 판매 같은 단순 노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 그나마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오랫동안 일을 하기에 무리가 있고 낮은 급여 수준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노인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지. 아,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럼 결국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서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인 거야? 그런 셈이지. 고령화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과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내가 벌어서 노인들 부양해도 나중에 내가 늙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니 정작 내 노후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연금충이다 노스라치다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네. 우와, 너 그런 나쁜 말들은 대체 어디서 배웠니? 왜? 아무래도 노인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말도 듣는 거 아니겠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알아? 매너도 없지. 오죽하면 할매미라고 하겠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전체를 몰아서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건 차별이고 혐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 차별적인 생각과 편견이 노인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니? 노인 학대? 야,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고 그래.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래. 너만 그런 건 아니지.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노인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나 노인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 부담 등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갈등도 있지만 노인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세대 갈등 요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래, 세대 갈등 해결이 필요하지.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무조건 참고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물론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봐.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게 되어 있어. 지금 너한테 누가 할매미라고 욕하면 좋겠니? 뭐? 나 할머니 아니라고. 왜 이래? 알게 뭐야? 지금 네 모습은 영락없는 할머니인걸. 빨리 내 모습 돌려놓으라고. 상상이 잘 안 되면 네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신 후를 생각해봐. 너희 어머니한테 누가 할매미라고 하면 어쩔래?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지금은 다른 노인의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부모,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노인 문제라고 부르는 사회 문제의 본질이야. 과연 지금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너랑은 정말 상관없는 문제이니?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즉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대체 뭘 고민해야 하는 거지? 차차 함께 알아보자. 아리야, 너는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내가 할머니 모습을 하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솔직히 별로 긍정적인 단어들은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 나중에 노인이 될 생각을 하니 암울하기도 하고. 사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야. 솔직히 그동안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우긴 했지만, 나이 들면 뭐든 나빠지기만 하고 좋은 게 별로 없잖아?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게 있을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것이 떠오르니? 무능력하다?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기도 어렵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노인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젊을 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노인이 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무언가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편견이야. 어째서? 나이 들면 건망증도 심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치매라는 병도 주로 노인들이 앓는 질병이고.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단기 기억력이 감퇴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커지지만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기억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
학습 능력이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훈련 여부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지적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외우거나 하는 일은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과 학습 동기만 있다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해. 아, 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노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 또 어떤 게 있을까? 고집불통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 정말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보면 권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두려워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아무래도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사고나 행동을 하는데 조심스러워지는 거지. 그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뿐이지 노인들이 모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야. 하긴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있으니까. 맞아. 2018년에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20대 중에도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권위적이고 강한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 문제이지 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구나. 그렇지? 그럼 이건 어때? 노인들은 모두 무례하다. 이건 정말 편견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팩트야, 팩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을 막 밀치고 다니는 일도 아주 흔하다고. 그건 말이야. 사실 이유가 있어. 일단 노화가 이루어지면 점차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작고 울리면서 들리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시끄러운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큰 소리로 말을 하시는 거구나. 그럼 사람들을 막 밀치고 다니는 건? 그건 왜 그런 건데? 그것도 노화에 따른 시각 능력 약화 때문이야. 동공 조절 능력이 감소되고 시야가 축소되면서 시야 밖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생각해봐.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탈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혀버리잖아.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내리거나 타기가 어려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니. 아, 그런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앞으로 노인분들이 자꾸 밀친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리실 수 있게 배려해드려야겠구나. 좋아. 이제 노인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도 풀었으니 노인들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것들이 노인들을 힘들게 할까? 글쎄, 신체적 질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외로움이 아닐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사회적인 활동도 줄어들고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잖아. 그렇다고 요새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분위기도 아니고. 맞아. 실제로 조사 결과를 봐도 자녀와 동거를 하는 노인이나 노인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보다 노인 혼자 사는 독거 가구의 경우에 우울 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더 우울 증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울증?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뉴스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인 건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빈곤 문제부터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따로 떼어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아.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노인이 6.7%인데 이 중에서 12.4%는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대답했거든.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과 같은 문제도 모두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가 되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면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지. 결국 노인들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거지. 그렇구나. 그동안 어르신들이 공원 같은 데 삼삼오오 모여 계신 걸 보면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 노인의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바로 차별과 혐오의 문제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틀딱이니 할매미니 하는 혐오를 부추기는 신조어는 물론이고 노인이 오면 장사가 안 된다느니 집에나 있으라는 등 여러 가지 차별적인 생각과 표현들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야. 비하 발언이나 혐오 표현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극단적으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무기력하다 라는 고정관념이 노인들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배제와 노인 학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나 사회적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아니, 내가 아까 할머니한테 집에나 계시라고 한 건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저 사소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들이 증오와 차별,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아. 할머니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지네. 노인에 대한 오해, 편견, 그리고 차별화, 혐오적 표현이 노인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무섭지 않니? 노인 학대라면 노인들을 막 때리는 걸 말하는 거야? 학대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노인 학대에 해당해.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까지를 모두 포함해. 경제적 착취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도 모두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지.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문제는 이건 노인학대로 신고되어 노인학대로 판정된 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노인학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야. 신고되지 않은 노인학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야? 노인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내라면 가족에 의해 노인학대가 발생한다는 거야? 전체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봐도 78%가 배우자나 아들, 며느리, 딸과 같은 친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와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학대를 당하더라도 내 자식이라서 집안일이라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 그냥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꽤 된다고 해. 이렇게 은폐되는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노인학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유형은 중복되어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바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야. 2018년 노인학대 사례 중 신체적 학대가 3,046건, 정서적 학대가 2,508건 발생했고, 다른 유형의 학대와 비교해 볼 때 발생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어. 노인이 되면 그저 아프고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만약에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일단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오, 내가 알려주려던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도 맞네. 만약 학대받는 노인이 부상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대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 피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먼저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해야지. 아, 그렇네. 역시 신고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말이야.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땐 노인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지. 바로 1577-1389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번호야.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24시간 언제든 전문 상담원이 상담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꼭 전화로만 신고해야 해? 왠지 너무 떨려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지. 그런데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면 학대인지 애매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알고 보니 그냥 가족끼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애매하지 않나? 괜히 잘못 의심했다가 남의 집 문제에 참견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말이야. 물론 직접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을 거야. 게다가 이런 일이 보통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대당하는 당사자인 노인도 그래도 내 자식, 그래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고 참으려는 경우도 많고 가정 말고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장의 92%, 시설 직원의 45%가 신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 뭐? 그냥 의심만 하고 말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글쎄, 아무래도 이게 노인학대 행위가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 노인이 실제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니? 그런데 조금 의심스럽긴 해도 학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개인적인 판단으로 노인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인학대는 점점 더 은폐되고 장기화되고 말겠지.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의심된다고 신고하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신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떤 경우가 노인학대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노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노인학대의 유형과 징후에 대해 설명해 줄게.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신체 구타, 억압, 강제로 가두거나 통제,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하는 것, 약물 및 주사를 강제 복용, 투입하는 것, 강제 노동 등이 대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만약 노인의 몸에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 등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에 출혈이나 묶인 흔적 등이 신체에 있고 위축감이나 두려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지. 아무래도 상처 같은 건 눈에 쉽게 보이는 거니까 평소에 주변 어르신의 관심을 좀 기울인다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렇지.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야.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정서적 학대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징후를 나타내기도 해.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이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하거나 화가 난 분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또 극단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기도 하지. 그렇구나. 주변에 노인이 있는 집에서 다툼이나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리면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 다음으로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폭행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도 성적 학대에 해당해. 또 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모두 성적 학대야.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사건이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법원에서 당연히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 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성적인 문제는 다들 수치스럽다며 숨기려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도 말하기 어려운데 노인들은 더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일단 노인이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린 경우,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나 항문 부위 주변에 타박상이 있거나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성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어. 이런 물리적인 징후가 아니라 정서적 징후도 나타나는데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것 등이 성적 학대의 징후라고 할 수 있어.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경우도 성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지.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야.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해. 예를 들어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하는 경우,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을 가로채는 등이 여기에 해당해. 그런데 자녀에게 재산을 정말 증여한 것일 수도 있잖아. 경제적 학대가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사실 노인들 자신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용돈을 준다는 생각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니까. 일단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본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이나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 변조한 경우가 발견된다면 1차적으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또 노인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의 명의로 전환되었다거나 은행 계좌에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포착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어.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결정을 통제하는 경우가 주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방임은 뭐야? 방임도 노인학대의 일종이야.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포기하는 행위를 방임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 혹은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방임에 해당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 같은 걸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만약 대소변 냄새나 악취, 염증, 욕창 등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거나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세탁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등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가 대표적인 방임학대의 징후야. 식사를 챙기지 않아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인 경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어. 그런데 보호자나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자기 방임이라고 해. 아, 방임과 차이가 뭐야? 방임이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해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면,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치료나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경우 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마지막으로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노인을 시설 입소시킨 후 보호자가 연락두절하거나 낯선 장소에 노인을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야. 이거 완전 현대판 고려장 아니야? 6위의 징후는 명확해.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자신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버려져 있는 경우,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소시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6위의 대표적 예측 징후라고 할 수 있어. 설명을 듣고 나니 주변의 노인분들 중 학대를 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의심해 본다면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바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노인 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돼서 신고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거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2019년 기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33개로 총 34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의심 사례가 신고 접수, 상담 요청되면 전문 상담원이 학대 상황을 파악해 그 다음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거지. 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 피해 노인 또는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비롯해 학대 노인 전용 쉼터를 연계하거나 지정 양로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사례를 종결하게 되는데,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실시하지. 와,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그런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게 뭐야? 양로원 같은 거야?
양로원은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복지시설을 말하는 거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피해 노인의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시설을 말하는 거야.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에 18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 학대 피해 노인을 긴급 보호하기 위해 의식주를 포함한 쉼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법률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쉼터 보호 이후에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 가족들이 버려서 갈 곳이 없는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엔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지정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시설 입소도 연계되고 있지. 다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피해 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는 입소가 불가능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 피해 노인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인 및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지. 아니, 노인 학대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대체 뭘 해준다는 거야? 학대 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네. 맞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뭔데? 바로 노인 학대 신고.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있는데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소용없을 테니까 말이야.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로구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어? 왜? 나 이제 좀 내 모습으로 돌려주지 않을래?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도 이해하게 됐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고 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그래, 내가 뭐 노인학대에 대해서 잠깐 배웠다고 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학대 문제를 봤을 때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좋아. 그럼 퀴즈를 하나 맞추면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지. 갑자기 퀴즈? 노인학대 신고 번호는? 1577에 13, 땡땡땡! 안 되겠네. 이것도 기억 못하고. 야, 갑자기 돌발 퀴즈를 내는 게 어딨어. 그리고 번호야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중요한 건 말이야. 그 번호를 외우고 못 외우고가 아니라 평소에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 마음가짐. 마음가짐 아니겠니? 안 보이니?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이제 생각났다. 1577-1389 맞지? 성공. 그런데 말이야, 그냥 전화해서 여기 노인학대가 의심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건가? 뭐라고 말해야 돼?
일단 신고 전화를 하면 전문 상담원이 차근차근 필요한 학대 내용이나 학대 노인의 현재 상황 등을 물어보면서 상담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할 것 없어. 그래도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미리 알아두면 좀 더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 생각보다 세심한데? 우선 신고 전화를 하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랑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볼 거야. 그리고는 학대 피해 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긴급하게 분리보호가 필요한지, 노인의 심신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학대 피해 노인 인적 사항과 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돼. 그리고 학대 유형이 무엇인지 혹은 학대의 심각성과 목격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만약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시설과 관련한 정보도 파악하게 돼. 이 경우 시설 관리나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등 시설과 관련된 정보도 자세하게 제공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의심 사례를 접수할 때 사례의 심각성과 응급성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아까 전화 신고를 할 때 신고자 인적 사항도 물어본다고 했잖아. 반드시 신고할 때 내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하는 거야? 물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익명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 아, 물론 그렇지. 근데 만약에 말이야,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나중에 내가 신고한 게 알려져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뭐야 너, 그새 마음이 바뀐 거야? 안 되겠네. 원래 모습으로 바꿔준다는 거 취소. 아니, 얘는 무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만약 내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해고를 당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노.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신고인의 신분 보장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져 있어. 신고자의 신분 노출 역시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통해서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을 공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 다행이다. 그렇다면 내가 완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지. 약속할게. 나 김아리는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약속하는 거다. 이제야 살 것 같네. 방금 전까지는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뵈면 이제 꼭 양보해드려야겠어. 그런 생각까지 하고 대견하네. 당연하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엄청 관심이 많다고. 얼마 전에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걸 신문에서 봤어.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신고 건수가 높아진다는 건 노인 학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아니야? 그래, 네 말대로 노인학대 신고율은 매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말이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겨우 1000명당 2건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야. 실제로 노인 학대가 그 정도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신고율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아예 전 국민이 반드시 노인학대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면 어때? 노인학대 신고가 물론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하지만 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들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해. 이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야? 일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 안전 확인 등과 관련한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 상담원과 같이 노인들에 대해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 의무 종사자에 해당해.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 노인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 훈련,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종사자 역시 노인학대 신고 의무 종사자에 해당해. 와, 상당히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구나. 아직 끝 아닌데. 불황자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야. 그 밖에도 119 구급대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원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야. 엄청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노인들 가까이에서 노인을 케어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주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 종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자주 보고 노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더 쉽겠지? 그렇지.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신고 의무자 직군은 어르신들과 자주 만나고 친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해 위축된 노인들이 신고 의무자들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신고 의무자들이 어르신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오, 그렇구나. 사실 이분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노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전문가들인 거잖아. 이런 분들이 나서서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앞장선다고 생각하니 왠지 멋진걸?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노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어 신고되지 않으면 학대 피해는 점점 더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는데 신고 의무자들은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또 적극적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정말 많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구할 수 있겠지? 오, 이거 지금 완전 히어로 영화 같은 느낌이야. 멋져.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인데 의무자라는 말까지 붙이니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더 멋진 이름으로 불러주면 어떨까? 이분들을 부르는 멋있는 이름이 이미 있지? 오, 그래? 이미 이름이 있단 말이야? 아이, 뭔데? 뭔데? 바로 아리나비. 아리, 나비? 어? 뭐야? 너랑 내 이름을 합친 거잖아. 뭐 이게 우연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네. 이름 예쁘지 않니? 응, 뭔가 친근하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아리나비가 무슨 뜻이야? 아리나비는 파이팅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아리아리와 나비의 합성어야. 나비는 희망을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잖아.
노인학대에서 벗어나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아리아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며 그래도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힘차게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니. 아, 멋진데?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들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들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공익 캠페인을 하고 있어. 나비새김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 와, 나비새김이라니. 이름 예쁜데? 캠페인 로고도 나비 모양이네. 근데 왜 나비 날개가 반쪽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노인의 현실을 날지 못하고 지쳐 앉아있는 나비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야. 아, 그래서 날개를 접고 있는 거구나. 마음 아프네. 나비가 희망을 갖고 자유롭게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들도 힘을 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겠지? 나비새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이어서 나비의 나머지 반쪽 날개를 채우는 것. 그러고 보니 나비가 아니라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학대받은 노인들을 지켜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걸까? 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 나비새김을 상징하는 간단한 퍼포먼스도 있어. 이렇게 오른손 손바닥으로 심장 있는 곳을 턱턱 2번 치는 거거든. 난 잘 안 되는군. 이렇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심장이 있는 곳을 툭툭. 내가 노인학대를 막는 신고 의무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야. 우와, 정말 멋있는데? 나도 이번 기회에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아리나비가 되고 싶은데, 아리나비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아리나비의 활동은 단순히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야.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노인학대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리나비라는 마음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 누구나 아리나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좋아. 오늘부터 나도 명예 아리나비가 되어서 나비새김 캠페인에 앞장설 거야. 전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비새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 결국 노인학대 문제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내 행동 하나는 그저 보잘것없지만 나비 효과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 우와, 김어리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데.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노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표현인지도 몰랐고, 주변에 이렇게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있는지도 몰랐거든.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노인 공경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노인이 되어보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니까 정말 그냥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넌 이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너랑 나, 아리랑 나비가 같이 나비새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해볼까? 좋아. 아리, 나비, 우리 모두 주위에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다시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아요.